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근황 토크에서 저희가 공지사항처럼 그렇죠, 전해드릴 그렇죠. 소식이 네. 있어요. 우리 황주부님께서 이 참여연대에서 중책을 맡으셨다고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감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원장으로 이번에 일하게 된 황미정입니다. 황 원장.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여러 교육기획 활동들을 하는 곳이죠. 네, 시민 강의들도. 아카데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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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이제 아카데미에는 수많은 강좌가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학교도 있고 시민예술학교도 있고 인문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가들을 위한 에드보커시 학교 같은 다양한 이제 강좌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뭐랄까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독서 클럽으로 만들어서 하는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독서 클럽들이 시즌별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홈페이지 오시면 되게 와 이런 또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뭔가 새로운 배움을 지향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제가 이 책사이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네. 제가 황주부님을 처음 만났던 게 이 니티나무 강좌였어요. 칼폴라니 강좌죠. 네, 거대한 전환 나왔을 때 홍기빈 선생의 네. 강의를 듣고 우리가 새벽까지 뒷풀이를 1차를 하고 음. 사람들은 이미 다 갔는데 굳이 4명이 남아서 또 여기 참여연대에서 택시를 타고 저기 홍대까지 가가지고 네. 2차를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잊구지내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런 그 사람이 그때 그분이 이런 인연이 있는데 네. 그 원장까지 되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 오랜 기간 준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회원 그리고 이제 수강생 출신으로 원장이 된 거라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지금 시대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너무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땅으로 지금 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지 여기 말고 몰라요. 다른 곳에서 한번 얘기하셨어 지금 전에. 상당히 얘기하신 거 같고. 아니 근데 일단 제가 출근을 10몇 년 만에 처음 해봐서 일단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네, 저희 이후에 이런 또
좋은 근황 소식, 반가운 소식 음. 전해드릴 일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느낌님과 저도 한번 분발을 해보겠습니다. 뭐 참여연대가 아니라고 해도. 자, 저희 지난 방송에 대해서 네. 댓글 의견들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그 팟빵 게시판에 지식을 잇는 사람들 이 청취자분께서 굉장히 긴 네. 이 저희 최고 기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문제의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짚어주시는 글인데 네. 특히 이제 그 정체성 정치 문제가 상황이 이제 오히려 서로를 좀 분열시키고 이제 더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우려가 깊다 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 새겨서 볼 부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이걸 짧게 여기서 다루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꼭 게시판에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댓글 게시판에 올려주셨으니까 와서 한번 방문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곱씹어 읽고 이후에 또 논의할 때 참고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또 있었군요. 네, 반지꼬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책사이다에서 올해의 책 선정편을 들으면서 비로소 연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매번 느끼고 놀라는 점이지만 세 분의 독서에 대한 정성에 놀라고 같은 책에 대한 공감부터 전혀 다른 시선에 이르기까지의 깊은 곱씹기에 무릎을 탁 치곤 합니다. 올해의 책을 들었으니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것들은 모두 읽어봐야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차마 못하는 소심한 청취자지만 매회 매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응원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진솔님께서 책사이다 어워드 들었는데 마침 카페에서 캐롤이 나오네요. 작년에도 어워드 듣고 요 책만은 올해 읽어보자 하면서 후다닥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또 같은 책에 대해서 저희 셋이 서로 다른 이야기 들려주는 부분들이 재밌었다고 마지막에 저희 안 그래도 이걸 연말 개편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멤버 교체 노노노 이 꿀조합으로 계속 책사이다 들려주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이대로 가는 건가요? 네. 네. 저 마음대로? 역시 원장님이시라 왜 이러세요, 진짜? 오늘만 놀릴게요. 네. 그리고 뭐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게 네. 되는데 김느끼님 혹시 뭐 골라주신 청취자분의 의견 있나요? 저는 이분은 굉장히 댓글 항상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 K 마빈님, 네. 네, K 마빈님 댓글 그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네네네. 10년 네. 읽어서 이제 자기 댓글을 달아본다 뭐 이렇게 네. 남겨주셨던 댓글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K 마빈님께 댓글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읽은 반지꼬리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요. 댓글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방송 듣고 댓글 많이 남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역대 최장의 의견을 남겨주신 네. 지식을 잇는 사람들께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뭐 세 분께는 저희가 뭐 여러 댓글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려면 이제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니까 접촉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믿을만한 곳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그러면 근황 토크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오늘 산책 판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달의 산책과 판책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 코너입니다. 황주부님과 김느끼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김느끼님 순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이죠? 네. 네, 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출간된 책이고요. 제임스 볼이라는 양반이 지었고 다산북스에서 나왔네요. 그 부제는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이분이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저자인데 미국에서는 퓰리처상도 수상하고 경력이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한쪽에서 굉장히 굵고 깊게 파셔서 나름의 족적을 되게 화려하게 꽃피우셨던. 그리고 이 책의 원제는 네. 포스트 트루스. 그러니까 뭐 우리 명확하네요. 흔히 요즘에 네. 탈진실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제목을 이제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약간 부제를 이제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죠. 네. 부제가 How Bullshit Bullshit. Conquered the World.
이걸 이제 한국에선 제목으로 옮긴 네. 거죠. 이게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제목의 시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관심을 딱 끌긴 좋은데 네. 책으로까지 진입하기는 또 아. 저어되는 부분이 있는 제목이거든요. 그럼에도 김느끼님께서는 네. 역시 그 연관된 업종에서 오래 아, 그렇죠. 계셨던 이 책을 한 책으로 고른 거는 오로지 저의 직업 때문이죠. 아, 저희 기자니까 네. 직업이니만큼 개소리가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실제로 예.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네. 제가 좀 참고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이 사람도 뭐 퓰리처상까지 받은 사람이 그냥 뭐 정복했다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다. 어떻게 이 세상을 개소리가 정복한 세상을 다시 전복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사봤죠. 결론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 나름의 뭔가를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 네. 이 책은 이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이 나옴과 동시에 제 SNS에 물론 이제 출판 관계자가 좀 비중이 높은 SNS이긴 하죠, 제 네. 타임라인이. 근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음. 이런 책이 나왔다, 드디어. 뭐 이런 네. 뉘앙스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처음에 나왔던 거는 2017년입니다. 한국 얘기가 없어요. 미국이니까 그쵸, 미국에서는 그 즈음에 이제 그런 책이 그쵸, 엄청 대선 나왔잖아요. 이후에 아마 트럼프 그쵸. 네, 싸고. 그러네요. 힐러리가 이제 트럼프한테 발린 이후로 네. 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아. 이게 완전 집단 멘붕에 미국 지식인 사회가 빠져서 이런저런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 이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개소리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 사례가 70%, 영국 사례가 25%, 그 외 나라가 5% 정도. 그래서 한국 얘기는 없고요. 근데 보면 비슷해요.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2017년에 요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옆에서도 네.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죠. 황주부님도 좀 살펴보셨죠? 혹시 뭐 인상 깊었던 맥락이나 전 내용 같은 게 이번에는 있으시면 너무 바빠서 아, 앞부분의 서문 정도만 사실 읽었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요즘 제 남편의 너무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미친 왜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뉴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의 어떤 특히 이제 메인 매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류 언론의 어떤 뉴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남편은 또 유튜브를 엄청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런 게 뉴스가 안 되고 있잖아. 뭐 이게 뉴스가 되고 있잖아. 쟤들은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러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어도 너무나 편향되고 그 중에 일부는 가짜를 너무 뻔뻔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네. 개소리는 가짜 뉴스가 아니거든요. 아 뭔가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냥 개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그냥 가짜 뉴스인 거고. 네. 이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가짜 뉴스는 이게 초입에 네. 가짜 뉴스와 개소리를 구분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가짜 뉴스는 저 그 부분 네네. 기억나요. 가짜 뉴스는 어쨌든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지. 그 사실과 연관해서 내가 그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거를 꾸며내는 거지만 사실 이제 개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위 여부가 상관이 없어 나한테. 그냥 뱉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네네네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이거 거짓말이다. 음. 거짓말. 이게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 내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 이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냥 개소리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조망을 하고 있고요. 그 남편분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자니까 사실 그렇게 아주 인상 깊진 네.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누가 이제 우리를 조종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개소리가 진실을 압도하는지, 그리고 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개소리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네. 막 개소리 같은 거 막 공유하잖아요. 네. 자기 타임라인에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제 요 책과 오늘의 주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주제가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 조금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네. 일단은 그 기자들이 네. 이제 언론인들이 이런 개소리 세상에 대해서 다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개소리가 세상을 정복하냐면 그 얘기는 우리 흔히 기자들 보고 기레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기자들도 개소리를 하거든요. 기사로 해요. 기사로.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뉴스를 돈을 내고 보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초입에 보면 개소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지, 그러니까 트래픽과 온라인 홈페이지의 배너 광고와 뭐 이런 것들 아주 소액이지만 네.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사례가 무슨 어디였죠? 그 중동 근처에 있는 마케도니아? 뭐 하여튼 이런 나라였는데 거기 이제 월급이 $400 정도래요. 그래서 개소리를 해서 트래픽을 엄청 모을 수 있는 영어 뉴스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돈을 꽤 쏠쏠이 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주로 이런 세상에 대한 솔루션으로 사람들이 구독을 해야 된다. 뉴스 보는데 돈을 내야 된다. 뉴욕 타임즈 봐라. 유료 구독하는 사람이 네. 500만 명이다. 뉴욕 타임즈 퀄리티 좋지 않냐?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필자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해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기자들한테 구독이 답이라고 하는데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 근데 저는 느낌으로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네.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 리터러시, 문해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어야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개소리 문제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정답이지만 네. 하나 만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어떤 솔루션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사실 문해력이라는 게 우리는 한글 쓰고 있잖아요.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쉬운 글자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문해력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영어나 다른 기타 언어권 국가들은 조금 더 그런 익숙한 전문가, 그 언어의 전문가로 기능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그 2017년부터 2016년 이제 미국 대선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그리고 올해도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긴 했지만 네. 지금도 사실 그 거의 대등하게 가서 바이든이 겨우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개소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아마 우리 세계적으로 또 민주주의의 발목을 계속 잡을 문제다. 저도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개소리냐 아니냐 이걸 네. 밝혀내는 것, 혹은 이걸 뭐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뭐 관점을 세우는 것, 이건 대부분 방법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소리에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죠. 네. 그것에 관심 없는 다수는 개소리에 반응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게 뭐 계층으로 나눠져 있던 어떤 다른 기준으로 나눠져 있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양당제라는 대표성 하에서 그냥 그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 양자가 뭔가 논의를 해서 이거를,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개소리랑 가짜뉴스가 다르다고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짜뉴스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팩트를 체크하면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네. 할 여지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애초에 뭐 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신탁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서 뭐 대화가 다음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아마
우리가 근대 문명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겪는 정도의 갈등 상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던 사실 좁은 회랑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닿아 네. 있는 문제인 게 이 언어와 문자는 사실은 그 어떤 사회나 민중 내지는 대중들이 자기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어떤 문해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개소리 같은 거는 원래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일단 그 어떤 시민들이 결합할 수 있는 걸 교란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 사이드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와 어떤 지배 엘리트들, 그 파워 엘리트들이 네.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견제함과 동시에 자기 집도 건사해야 되는 약간 이런 문제에 동시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사실 이 논의가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책의 논의하고도 되게 밀접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엔 개소리가 많지 않았다는 게 그 개소리를 했을 때 확실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개소리네. 이 한마디면 그 소리가 아 개소리구나. 저거는 이제 탄압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소리야. 제거돼야 되는 소리야라는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런 힘의 시대가 아닌 거죠. 아니 그리고 그 개소리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고 여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간극이 커 이게 그냥 권위가 해체된 거야가 아니라 그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네네. 대한 좀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설계 가능성 이런 게 요즘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저희 네. 집단, 그러니까 저희 그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뉴스레터 서비스가 있어요. 뉴닉이라고. 네네. 유닉이요? 뉴닉. 유닉. 고슴도치가 이제 캐릭터인데 10대, 20대들이 많이 받아보고요. 아. 수신자가 아마 지금 한 2, 30만이 아. 될걸요? 되게 흥한 뉴스레터로 유명하거든요. 동시에 뉴닉을 좋아하는 기자가 없어요. 되게 못 만들어요, 콘텐츠를. 그래서 되게 깊이가 얕고, 그러니까 정말 기자들끼리 말로는 아 진짜 똘똘한 인턴 하나 시켜서 만들면 이게 나오겠다 정도 퀄리티의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명확한 사실은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이걸 너무 맥락을 다 잘라놓으니까 정확하게 오히려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약간 그런 정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싫어했는데 문득 어느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얘네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2, 30만 명의 사람이 이 이상의 맥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막 그렇게 개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반감을 가지는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텍스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트럼프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어떤 사람들. 근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다 싫어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걸 개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어떤 네. 계급을 증명하는 뭐 그런 거 하나일 수 네네.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네. 네, 오늘 뭐 저희 이 산책 얘기하다 보니까 네. 벌써 주제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참에 네. 주제책 코너로 넘어가면서 네. 이야기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와 의견을 책으로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 코너입니다. 오늘 75회 주제는요. 그래도 책이다. 뭐 서점 약간 뜬금없네. 쓸 법한 이런 표현인데 그래도 책이다. 네, 뭐 저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도라는 부분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도 막 이러면서. 네, 책을 사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죠. 저희가 앞서 산책에서 이야기 나눴던 뭐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이 이야기 할 때도 리터러시란 얘기, 문해력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주제책이 바로 그런 얘기들과 연결이 되는 네.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선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책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책 읽는 뇌라는 책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메리언 울프가 지은 다시 책으로 부제는 순간 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네. 책 읽는 뇌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한 이제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뇌가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려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활동이다. 여기까지 본인도 답을 냈다가 네네. 시대가 막 바뀌면서 그렇죠. 예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텍스트를 접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도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들어맞나? 뭐 안 맞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펼쳐낸 책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가 순간 접속의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답은 다시 책으로 이렇게 구성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 제목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뇌의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되게 매력적인 얘기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전설이 있죠. 우리는 뇌의 20%밖에 사용을 못해. 네네. 그래서 뇌의 잠재력을 막 이렇게 훈련을 하면 우리가 100%까지 되면 초천재가 될 거야. 저희는 사실 뇌의 가소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뇌라는 게 뭐냐면 막 용량의 20% 썼다가 40%를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는 방향으로 뇌를 쓰면 거기에 맞게 뉴런이 적응을 해서 그 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최적화시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 뇌를 안 쓰고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나의 뇌를 거기다 계속 쓴다면 그 동영상을 보기에 최적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뇌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는 능력은 우리의 유전자에 없는 능력이에요. 네네.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듣기랑 말하기의 능력은 동물하고 똑같죠. 우리가 늑대 사이에서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익혀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읽기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살아도 특별한 교육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80 먹은 할머니가 80년을 살았어도 글을 읽고 쓸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에 각인된 게 아니라 뭔가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것인데 인류의 모든 지식 체계가 사실 여태까지는 이렇게 텍스트로 구성이 되었었던 거죠. 텍스트 시대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고 그렇게 계속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책을 읽기 훨씬 이전에 뭐부터 접하냐면 동영상을 접하고 동영상을 접하게 된 이후부터는 책을 읽지를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견디지를 못하고 견딘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 몰입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 뇌가 발달할 때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될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식의 체계 이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인류가 말을 하는 뇌에서 글을 읽는 뇌로 변화했으니까 그러면서 지식을 쌓아왔잖아. 그러면 동영상이 돼도 새롭게 적응을 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이 뇌의 뭐랄까 장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문명을 새롭게 개발해내고 관리했던 거잖아요. 이 뇌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 능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책의 저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결론은 다시 책으로 해요. 그렇죠. 그래도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죠. 그러니까 읽기의 뇌가 뭐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거나 그것만 그런 건, 필요한 건 아니고 아니다. 그쵸. 이제 양손잡이 읽기 뇌를 우리는 이제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체계와 문명을 유지하면서도 네네 그렇죠. 만들어갈 문명과 체계에도 익숙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양자를 좀 부드럽게 연결하는 식으로 표현은 하지만 말씀처럼 왜 답이 다시 책으로 오냐면 말한 한 날의 검 있잖아요. 동영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즉자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보는 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마치 내가 말하기와 듣기가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됐던 것처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애들이 스마트폰을 안 가르쳐줘도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내가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터치했을 때와 변해 나가는 걸 보면 따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것처럼 너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이 책이라는 과정은 인류가 이걸 쌓아놓은 과정 동안 너무 어렵게 그 안으로 진입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진입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너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아까 우리 좋아요 문화 얘기했잖아요. 뭐 이게 뭐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소리에 이렇게 되는 거는 그 개소리가 내 마음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믿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믿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 개소리에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라고 이제 동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 나와 비슷한 것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끌리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본능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는 경험은 정말 나랑 너무 성별도 달라. 나이도 달라. 생각도 달라. 근데 책을 읽다 보면 특히나 대하소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봤다가 저 장면에서 저렇게 봤다가 그 사람의 인생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몽땅 경험하게 되는 너무 낯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나는 나랑 익숙한 게 좋아가 아니라 타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깊이 흠뻑 맛보는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타자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깊이 읽기의 경험을 제외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쉽게 익힐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엄청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이 시대의 일수로 오히려 그런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황주부님 거의 메리언 울프가 와서 지금 강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빙의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많이 동의하시죠? 네. 이 저자의 주장에. 네네네. 얼마나 이 진짜 담비 같은 소리입니까? 텍스트에 익숙한 저로서는 텍스트에 익숙한 성령의 사람들한테 무슨- 정말 성령이 오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게. 저는 이 책에서 네. 그런 부분이 좀 힌트였어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이제 습득하려고 할 때 네. 이제 책을 본다고 하면 체계가 있고 구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유튜브도 이제 막 차례도 생기고 했지만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거를 로딩이 되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다 봐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이 뭐 검색해서 찾아볼 때 다 유튜브를 먼저 본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걸 우리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지식의 체계를 습득하는 건가? 이런 물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이 책에서 많은 부분 네, 해결을 맞아요. 해주고 네. 제가 혹시나 이제는 잊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이제 개발의 가능성 네. 이것들을 여전히 강화해주고 강조해주기 때문에 네. 뭐 저로서도 굉장히 반가운 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할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요새는 맞벌이도 너무 많고 맞벌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항상 옆에 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요즘은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은 모임을 많이 못하지만 모임을 가면 엄마들이 얘기할 때 애들은 모여서 다 이제 자기 각자의 휴대폰 하나씩을 쥐고 자기 이제 뭘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럼 애들한테 그럼 이 디지털 기기가 그러니까 몇 세에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야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궁금증이실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메리언 울프는 0세에서 5세까지와 5세에서 10세까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0세에서 5세까지는
정말 아이의 영혼과 이 뇌가 사물과 언어와 촉감과 이 세계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감각적인 세계죠. 이 공감각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받아들이는 때예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가장 늦게 멀티미디어 기기를 접하는 것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멀티미디어는 현실이 아닌데 이때 아이들은 뭐냐면 현실과 나의 꿈과 이 모든 것 속에서 그것들의 자리를 잡아나가는 시기인 거죠. 그럴 때 물질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질.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기가 아니라 사실은 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세에서 10세까지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양날의 양쪽의 어떤 그런 뭐 검이 됐든 양쪽의 어떤 우리의 날개가 됐든 이 두 가지를 잘 효율적으로 섞어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요즘 책에 대한 그 강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책 읽는 의미가 우리는 여전히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의 어떤 하나의 방식,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스펙,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전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책 읽는 행위라는 게 한 인간이 이 세계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김느낌님은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 좀 생각이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와 함께 살고 그렇죠. 계시죠. 네. 그렇죠. 느티나무 원장님 같은 말씀입니다. 네. 일단 조금 이제 저는 딸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딸이 유튜브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지. 유튜브를 제일 좋아하는데 딸을 키우면서 내가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실제랑 다르구나라는 체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를 애들한테 3세짜리 애들한테 유튜브를 보라고 하면 뭘 볼 것 같습니까? 뭘 볼까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네. 뭐 캐릭터가 나오는 이런 영상 이런 거 보지 않을까요? 어떤 캐릭터가? 요즘 무슨 캐릭터가 똥? 유행하죠? 아닙니까? 똥이 언제적 죄송해요. 똥입니까? 지금 뭐 죄송해요. 이미 세대가 저도 이제 터닝 메카드 뭐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인기 캐릭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TV로 보여주잖아요. 음. TV로 뭐 뽀로로,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로봇 나오는 뭐 이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어요. 상어도 있고. 예, 유명한 뭐 아기 상어도 있고 그런 걸 볼 줄 알았어요, 저도. 저희 딸은 유튜브를 보고 싶어요 해서 이제 자기 전에 보여주거든요. 한 10분 정도 보여주는데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봐 이렇게 해서 주면은 뭘 보냐면 스페인 동요를 봐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중국어를 보고 어떤 때는 막 영어를 보고 어떤 때는 한국어를 보고 이 대중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언어를 한국말만 겨우 하는 수준이니까 뭐지? 약간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저의 가설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궁금하다. 색깔이 예쁜 걸 봐요. 뭔가 설득력 있다. 색깔이 예쁜 걸 보고 실제로 애들 유튜브를 떼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흑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기서 서사를 보지 않아요. 완전 꿀팁.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꿀팁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5세까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가 전 네. 지금 딱 들으면서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 그거는 정말 이 문자 세대의 사고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3세면 3세 뭐인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안 나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반응형 인간인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반응하고 뭐 누가 뭐 나를 어린이집에서 밀치면 집에 와서 이르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지들이 보기에 이쁜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네. 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아직 10세 이상이 안 됐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자랄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 대잔치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저는 아마도 이 친구들이 미적인 감각, 색에 대한 감각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뛰어날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도 그런 거에 특히 뭐 아이패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 되게 그거 보면 실제보다 더 이쁘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큰 친구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책으로 같은 경우는
뭐 이 개념은 되게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가소성을 네네. 가지고 내가 가소성을 가지고 음. 있어서.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몇몇 중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긴 글을 못 봐요. 맞아. 긴 글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한 번은 무슨 보드 게임을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른들도 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보드 게임이에요. 6명이 시작하면 이게 끝날 때까지 5시간 정도 걸리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쉽게 룰을 바꿔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판을 하더니 선생님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러는 거야. 아, 나 너무 뿌듯했어. 이게 뇌 가소성이 깨지기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죠. 열리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친구들은 굉장히 그 뇌에 대한 챌린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네. 진짜 네네. 이 책에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탁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시 책으로 오면 좋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문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책으로 오면 좋아. 왜냐하면 내가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랑 어쨌든 네. 코드가 네, 맞으면 네, 같이 일할 수도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치, 되게 기타 쉽잖아요. 등등이 네.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으로 뇌의 가소성을 깨고 뇌를 확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필요에 의한 단련인데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아라지님은 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에 가면 칭찬받기 위해서 안 보던 책들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네. 어려운 책들, 철학, 음. 뭐 사회과학 이런 거 아는 체 하려고 막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아는 체 하려고. 이 때문에 어렵고 이해가 안 가지만 참고 봐요. 그 사이에 하나둘씩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네. 이게 미덕이 아니에요. 아는 체 하는 게. 음. 괜히 막 그래봐야 맨스플레인 한다는 소리나 듣고 네. 그 철학적인 무엇,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사고 방식이 뭔가 이 이론적인 무엇 그리고 이제 가치관적인 무엇이 바로 서 있어야 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돈이 있으면 다 돼요. 돈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은 걸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를 하면 어려운 철학책을 보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걸 못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철학책을 안 볼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을 뭐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본달지 드라마를 본달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게 개인의 여가의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이 자신의 여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엔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게 메리트가 있는 행위였다면 지금은 딱히 네. 굳이 큰 메리트가 없다. 근데 여전히 저희가 사회라는 체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게 아직도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에요. 저는 느낌님이 택하신 그 주제책 안에 그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네, 고책 바로 얘기로 이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느낌님께서 골라오신 책이 바로 이 그 권력과 연결된 네. 리터러시 얘기를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 풀어내는 책이잖아요. 네. 네, 제목이 뭐죠?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네, 이 언어학 연구자인 김성우 선생하고 네. 뭐 사회학자이자 문화인류학 연구자로 잘 알려져 있죠. 엄기호 선생 이 두 분의 대담집이죠. 이 책의 제목은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본문에 유튜브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책 저는 하려면 사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목 때문에 이 책을 고르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막상 읽어보고는 너무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같이 세미나를 하고 싶은 지경이에요. 네. 이 느티나무 원장님이시기 원장님이라서 때문에 네. 그만. 모든 사고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일단 김느끼님께서 골라오셨으니까 네네. 오늘 그래도 책이다 네네. 이 주제에
만났을 때 이 책을 왜 골라오신 거예요? 그래도 책이다. 그 책과 반대항에 있는 게 유튜브죠. 요즘에는. 네네. 그 이제 여기서도 제목을 보시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뭔가 위기 의식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즘 애들이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안 사보고 유튜브 봐서 큰일이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을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황주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얘기가 이 책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감이 있죠. 아, 이런 문해력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대로 괜찮은가?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요 책은 김성우 씨와 이제 엄기호 씨가 대담을 한 네. 그런 책이고요. 거의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얘기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음. 그냥 뭐 제가 설명을 하기보단 저희가 이미 많은 말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의 관점을 정하고 싶다. 그럼 이 책 말고는 사실 한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 네.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그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오래 네. 해오셨기 때문에 음. 이제 그 맥락에서 연관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를 규정하는 방식부터 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터러시 그러면 나도 리터러시란 말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데 딴 사람들이 이 말로 담론을 생산한다고 웃기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들끼리 말잔치 하는구나. 솔직히 사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접근할 때. 왜 굳이 문해력이란 말도 있고 아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왜 리터러시야 뭐 막 이런 제 마음 안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일단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이게 시대에 따라 맥락이 일단 달라졌다. 옛날에는 그렇죠. 학식 있는 사람 이걸 네. 리터러시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뭐냐면 중세 때는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리터러시였다가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이후에는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엔 텍스트 중심이었다면 지금 사실은 뭐냐면 동영상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졌을 때 이 리터러시라는 의미가 뭐고 그리고 이제 이 리터러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떤 것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그래서 되게 앞부분부터 생각보다 대담인데 되게 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담이 그리고 이제 보통 대담을 할 때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면서 이걸 대담이라고 표현하는 책이 많은데 이 책은 명확하게 진짜 대담이에요. 그래서 네. 한 분 한 분 대화가 깁니다. 네. 보통 이런 대담집이 한 사람 대화가 한쪽 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주고받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그냥 글을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네네네. 드는 대담이에요, 사실.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서로가 관점이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 각자의 영역이 되게 약간 또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담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묘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길지만 이게 오히려 똑똑 끊기는 느낌 없이 한 호흡에 전 읽혔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대담이 가장 어울리는 책이었어요. 특히나 뭐 이제 김유키님 말씀처럼 아직 정돈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막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영역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적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막 무슨 입론을 세워서 지금 아, 체계적으로 얘기할 네네.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네네. 본인들도 겪고 있는 네. 일이기 때문에 근데 리터러시 아까 하니까 막 라틴어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 떠오르네요. 뭐 옛날에는 참 이렇게 뭐 한시 읽고 이렇게 문율 맞춰서 대화하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정도는 해줘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웃듯이 이제 유튜브 시대의 리터러시라는 건 마치 그 정도 거리가 있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죠. 맞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그 리터러시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 뭐 한시 지금 읽으십니까? 전 읽고 있어요. 아. 저번에 제가 그래서 그 샀거든요. 소화 시편. 네네. 그리고 그 한문 동몽선수 네네. 그거 개몽편도 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죄송해요. 책들을 굉장히 감명 있게 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나를 너무 그러면 이제 황주부님께서 유튜브가 책을 집어 삼켰다가 이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낸다? 일단 전 이 제목은 정말 이 책의 주제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 아까 이제 권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리터러시 뭐 이걸 문해력으로 그냥 번역을 해본다면
여태까지 뭐냐면 어쨌든 문해력이 있다와 없다 사이에 너무 간극이 큰 거고 문해력에서도 고급과 저급의 차이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마치 언어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일종의 권력의 정점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같으면 이어령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면 그 밑에 다 죽어 막 이런 그런 어떤 바벨탑과 같은 거였다면 실제 이 두 분은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그런 권력의 탑을 쌓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양극단에 있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리터리시가 아닌가라고 정의를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권위가 옛날엔 그게 전문가의 이름이든 아니면 권력자의 이름이든 권위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권위 자체가 없어진 마당에 여전히 학교라는 시험체계 혹은 사회에서의 어떤 공적인 시스템 이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이 여전히 권력으로 자기를 행사하고 오히려 타인을 자꾸 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되게 전 정말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리터러시의 정점에 있는 이 권력자들의 내용을 보니 넓은 의미의 586이라는 거예요. 대학 교육의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 그래서 사실 그 위에 사람들은 고등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글은 알지만 내가 깊이 있는 문장을 읽거나 막 이렇게 심층 기사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독해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고 새롭게 자라나는 디지털 세대나 사실 이 친구들은 긴 글을 읽어내는 그 호흡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혀 베이스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너네들은 문해력이 떨어져가 양쪽에 대한 공격의 화살. 네. 너희들은 긴 글을 못 읽어와 너희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권력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대의 인간은 결국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국어로 읽고 쓸 줄 아는 인간이 리터러시가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인간이니까 니네는 논의에 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읽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산책으로는 네.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를 네. 소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는 책을 어떻게 집어삼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시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두 권을 보면서 아까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두 가지를 읽는 것이 리터러시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엘리트 교육을 받고 이런 좀 뭐 문해력 교육을 받고 당연히 한글을 띄고 뭐 다른 언어들도 조금씩 하고 이런 사람들과 간신히 의무교육 기관에 한글을 띄는 사람들이 이 양극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이 양극단이 있고 왼쪽에 이제 간신히 한글을 띄는 사람들을 오른쪽의 영역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교육자 네. 그룹들이 굉장히 애를 쓰던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밥벌이도 하고. 네. 근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권력이잖아요. 권위이고 동시에 권력인데 이게 과연 필요해? 라는 물음이 제기되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어떤 리터러시를 높이고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취업과 어떤 노동활동 때문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터러시를 높이는 거지. 그냥 부동산 가지고 자산 장사할 거면 리터러시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필요한 리터러시는 또 다른 종류의 리터러시죠. 근데 이제 그것만 배우면 되지 굳이 어려운 책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자산 위주의 사회로 확실히 돌아섰죠.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고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요즘에 직장인들이 거의 회사에 되게 등한시하거든요. 그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시간에 막 주식 보고 막 이래서 문제가 된다고. 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어떤 생계를 위한 그때 이제 캐시 현금을 주는 곳이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예전에 일을 하던 이런 거랑 많이 지금 상황이 분위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사람들은 힘들여서 한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저의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물음이었어요. 네. 이 책을 읽기 전에. 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했어요. 과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당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부터 얘기하면 두 권의 책은 해답이 되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 미국을 보면 좀 간명한 문제인 게 민주당과 어떤 그 민주당으로 범민주당으로 이제 되는 그런 어떤 그건 뭐죠?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 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즐겨보는 민주당 계열의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걸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표는 한 표씩으로 동등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죠. 옛날에는 모두가 시민의 역할을 요구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터러시 교육의 근거였습니다. 시민으로서 네, 기능하기 네. 위해서는 그렇죠. 당연히 네.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표를 만들어서 당선된 게 트럼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글을 이해하는 리터러시를 높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도전적인 질문인데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쨌든 얘기하는 게 이제 과거의 리터러시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 지식의 탑을 쌓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리터러시는 이제 그런 리터러시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뭐 이 책의 표현을 빌어오면 이제 성장과 협력 그렇죠. 뭐 이런 그다음에 것을- 이제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리터러시. 그렇죠. 근데 네.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이제 김느끼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네. 이제 그것마저도 음흠. 이게 이제 성립 가능한 음흠. 기대 가능한 세계의 구성된 모습이냐 이런 질문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긴 하네요. 저도 되게 흥미롭고 일단 근데 저는 이제 느낌님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 또 문제 의식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그들이 그런 리터러시를 교육받지 않더라도 삶에 문제가 없다?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능력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내몰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지를 얻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고 실제 이제 여기에 대한 반감은 단순히 그게 힐러리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대학 교육 받은 것들이 결국은 내 일자리를 다 뺏어서 지들은 돈을 버느라고 다 외국으로 일자리 내보내고 지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자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결과가 저는 근데 보이기도 해요. 그 자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시간에 주식을 클릭한다고 나한테 자산이 쌓일까? 영끌을 해서 내가 지금 막차를 탄다고 나한테 그 집값이 나에게 대한 보상이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돈 벌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길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정말 공포의 아가리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되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떻게 그렇게 몰리게 된 현실에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여기도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경쟁적 리터러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공정성이라는 거 너무 우리가 파이가 적고 모두가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직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목숨을 걸고 시험이 1점, 0.7점 차이로 이게 승부가 나니까 주관식 따위나 서술형 따위는 용납할 수 없고 그런 어떤 그 공정성에 우리가 모두 목을 메고 있지만 사실 답은 뻔한 거거든요. 모두가 가고 싶은 직장이 예를 들어서 10%면 다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삶을 재해석하고 이 사회를 재해석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게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하면 그 10%에 내가 들어갈까를 고민하는 것도 무지 힘든 일이고 이 10%밖에 안 되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속 갈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리 사회가 공력을 어디다 쓸 것인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느 장에서 그럼 좀 더 공정한 시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 공력을 쓸 것인지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어렵지만 이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는데 공력을 쓸 것인지 저는 그게 사실은 세계관이고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분이 그 문제로 지금 삼으신 현상과 상황은 같은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같은 거고 뭐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저도요. 다만 네네.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조정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저게 동력이 되느냐 네.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느낌님이 말씀하신 현실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뭘 강조하시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그 물음이 전제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물음이 없이 말하면 꼰대인 거죠. 그냥 네네. 옳은 소리 하는 거야. 인생 사회적으로 공공하면 좋지.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현실이 안 좋아 그런데 말이야가 아니라 그 현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날것의 목소리로 담아내야 되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현실의 날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왜 하는가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날것의 얘기를 그대로 그냥 듣기 위해서 그 날것들의 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이 얘기를 통해서 적어도 무엇이 그러니까 뭐 거대한 목표나 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감정적, 화학적 혹은 사회적 뭐가 일어나길 바라는지 정도는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네. 약간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또 돌아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얼마 전에 그 TV에 박준영 변호사가 나왔어요. 새로 이번에 재심하는 네.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 화성 살인 8차 살인범이 누명을 쓰고 사실은 무기징역으로 한 20년 정도 복역을 했는데 진범이 이제 자수를 하는 바람에 재심을 받게 됐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 누명을 쓰고 복역을 하신 분이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잡혀갔어요. 유죄를 받고. 변호사를 쓰지 그랬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박준영 변호사가 되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변호사 비용이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었다고. 진짜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한 300에서 500 정도면은 뭐 어떻게 뭐 한번 해볼 수 있죠. 10분의 1로 줄어든 건데 과거에는 이런 문해력이 가지고 있는 우위가 더 높은 시대였겠죠. 예, 너무 지금은 확 다가오네요, 진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실 그 유망한 직장은 다 문해력 기준으로 여전히 줄 세워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예전에는 3천만 원 받았던, 그러니까 1억 가까이 받았던 게 지금은 500이면 되듯이 점점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다 평등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고 민주주의 엄청 강조되잖아요. 그렇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한 표를 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 현상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되게 뭐 처음에는 뭐 최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키어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특히 처음에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조금 낮았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현실적 힘을 체감했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진짜 그런 진짜 이런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 지긴 했지만 거의 대등하게 갔고 지금 바이든의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에 트럼프가 나오면 또 집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있어요. 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것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말은 민주주의였지만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음. 너무 그 서발턴이라고 하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많았던 거지. 네.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네. 그냥 소수의 식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이런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였는데 갑자기 예전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자꾸 내려고 하니까 그래 민주주의니까 해야지이지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사회 지도층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저는 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기자잖아요. 유튜브로 뭔가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유튜브로 못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 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유튜브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글로 된 기사를 볼 거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명확해요. 왜? 이미 유년기에 이 사람들은 글을 독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빡세게 받지 않아요. 저희 세대보다 덜 받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한눈팔 저게 있잖아요. 다른 네.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걸 봐요. 자기가 편한 걸.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제 엄기호 씨와 김성우 씨의 이 책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좋게 봤는데 약간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 책을 다시 보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이미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과연 그거는 약간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 이미 시조를 잘 써서 과거의 장어문자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뭐 시조를 잘 쓰는 법을 우리 모두 배워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 그건 약간 이제 지금 취미와 취향의 영역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말 그대로의 업무 능력, 업무 리터러시를 시를 잘 쓴다고 해서 담보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치 시조와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심플하게 그냥 우리가 배경지식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럼 배경지식이 입력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매뉴얼을 찾아보면 그 매뉴얼대로 뭐를 얹을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얹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간 내용의 유기성, 전체적인 개념의 설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지식을 과 외부의 지식을 연결해서 쓰는 것과 외부의 지식들을 그냥 잘 찾아서 나열하는 것 사이에는 사실 큰 간극이 있고 여전히 뭐냐면 지금의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전히 특정 직군에게만 필요하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첨예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느낌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금 사회가 이동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무슨 얘기냐면 뭐 최근에 뭐 엘리트 세습 같은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그런 맥락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사회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층의 이제 엘리트들은 의사결정과 뭐 이제 비전 제시를 하고 그게 실제로 예전에는 어떤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또 밑에 있는 많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표현을 빌어 어떤 그런 리터러시가 필요했겠죠. 양쪽에 다 필요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 엘리트에게만 필요하다. 하고 그냥 밑에는 거의 기계와 다름없는 이제 행위로 저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느끼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리터러시가 요구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어차피 난 저 위로 못 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미 너무 계급화가 이제 그런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책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난망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언어를 쓰는 이유는 나랑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우리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도 느끼고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뭐 이제 뭐 옛날 선비들의 좋은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간에게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제 그걸 포기하는 순간 뭐 문명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이제 삶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굉장히 난망해지는데 네. 근데 이제 김니키님께서는 현실이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약간 저의 그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책이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 중요한가? 뭐 후자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저는 글을 쓰는 기자인데 제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오히려 약간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발라디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계급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제가 자산을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돈을 내가 노동해서 벌어서는 상위 계급으로 진입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한국 사회는 특히 약간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뭐 이런 거 보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하죠 사람들이. 포기하기가 쉽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이제 저희가 항상 팟캐스트를 하는 곳이 참여연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참여연대에서는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 아젠다를 제시하고 뭔가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책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약간 불편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빨리 해라 이런 제목이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아서 문제면 가짜 뉴스가 아닌 좋은 뉴스를 만들면 되는 거죠. 가짜 뉴스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더 매력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오늘 소개했던 개소리 책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참여연대 가치를 이제 동감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을 읽는 것이 더 쉽죠. 모두에게 비용이 덜 들어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책 읽는 거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읽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떤 툴을 영상이라고 한다면 영상이라는 툴을 기존에 있었던 중간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워서 사실은 거기서 뭔가 화합과 어떤 공론의 장을 이루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보면은 뭐 독서 교육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애들 웃었어요. 독서 교육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부잣집 애들이 아니면 부잣집 애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정말 뭐 재수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면 정말 아예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어서 그냥 놀고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면 학원 웬만큼 다닐 저게 있는 집 애들은 다 학원 가지 독서 교육을 누가 시켜요. 독서 교육 할 사람도 없고 독서 교육을 시킬 사람도 없어요.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사실과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독서 교육이 오히려 국어랑 독서 학원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게 물론 이제 전설의 무슨 뭐 국어 몇 번 문제, 31번 문제인가? 그게 너무 어려워져서 생긴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문해력이 그만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푼다는 전설이 있고. 또 이제 사회에서도 또 이게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독서 모임에 자기 돈을 주고 가는 사람이 많은 때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독서 클럽이 옛날엔 다 무료였다가 요즘은 막 한 번에 되게 유료로 되게 비싼 돈을 주고 가서 심지어 미리 다 읽어서 뭘 내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하는데도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디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에 내가 포커싱을 맞추고 어디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독서 클럽 같은 경우는 유료 독서 클럽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이미 다 그럴 듯하고 번듯한 직장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 예. 이 집단에는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까딱해서 뭐 신문 잘못 읽고 책 잘못 읽고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 되게 무시당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난독증을 문제 삼는. 그러니까
뭐 태극기 막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 SNS에다 카톡방에다 주로 많이 쓰시죠. 뭐 올리고 뭐 하면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아유 창피하다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난독증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네. 예. 우리 아버지가 이 능력이 지금 없구나. 아이고 창피해 이거거든요. 네, 네, 네. 예. 이런 거예요.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쵸 말씀 그대로 어느 포인트에다가 시선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네.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흐름 위에 우리가 지금 올라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맞습니다. 그건 동의해요. 야, 오늘 네. 원래 이 그래도 책이다라고 네. 주제를 정했을 때는 음. 이런 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뭐 책을 읽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든지 뭐 요즘 다들 책 안 읽는다는데 우리는 왜 책을 이렇게 잡고 있나 이런 좀 하소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뭐 다시 책으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이 두 책의 제목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엄청나게 퍼져나와서 음.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서 지금 끊을 수가 없는데 말씀하시던 거 좀 더 나눠보죠. 저는 사실 지금 나눴던 얘기 자체가 없어요. 얘기 한 번도 되지 않은 종류의 얘기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 책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유튜브를 보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가장 편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이고 유튜브를 봤을 때 가짜 뉴스를 많이 할 수 있고 이럼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이유는 가짜 뉴스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공유하면 되게 망신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공유해도 망신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짚고 저도 사실은 서두에 말했지만 책을 읽는 사회가 좋아요. 제가 돈을 벌 수 있기도 한데 책을 읽는 사회에서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다시 책으로 해서도 설명이 됐었지만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뭐라 하죠? 강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책이 해요. 책이 하고 유튜브 보려고 하면 솔직히 스마트폰 없고 아이패드 없으면 못 봐요. 네.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책은 그냥 도서관에 가서 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더 훨씬 가난한 사람들한테 친화적인 매체이고 저는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은. 황지부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다시 책으로가 아니라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에서 제가 뜬금없이 되게 감상에 젖은 장면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도서관에 샤워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 도서관의 사서들이 굉장히 깐깐하고 겁나 원칙적인 분이시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누구나 와야 된다는 것에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다. 이 공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샤워실의 용도가 노숙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존재에 되게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서가 가서 이분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 샤워 시설이 있으니 샤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리터리시,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존재가 도서관은 사실 공공이라는 존재의 상징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쨌든 우리가 국가라는 우산이 있고 사회라는 우산이 있고 공동체라는 우산이 있고 시민사회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산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럼 이 우산의 존재 이유가 뭘까?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이 우산의 존재를 지지하고 이 우산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런 장면의 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 책이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지금 또 말씀해주신 부분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느티나무 원장님의 어떤 취미사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네. 제가 뭐 오늘까지만 이런 걸 이제 농담으로 하기로 저는 했으니까 되게 좋은 게 지금 이게 나온 거를 종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그 책사이다 75회 그래도 책이다 네.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쨌든 읽고 쓰고 말하고 나눈다는 행위 네. 이것의 의미와 또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고민거리가 남기를 바라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